네, 안녕하세요. 마이 리틀 CDN 시즌 2 두 번째 시간 오늘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안준수고요. 오늘 또 어김없이 그 전문가적인 이제 의견과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아카마이 코리아의 강상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상진 이사입니다. 먼저 지난 우리 보안에 관련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시청자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제 좀 뭐 제목은 좀 과격하게 잡았는데 사이트 안 죽이기 위한 뭐 일단 도전기라고 저희 정했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민감한 주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 조촐하게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세미나 잡게 했고요.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아마 맥주 마시고 나서 또 소주도 좀 먹고 이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 다시 이제 돌리셔도 되고요. 오늘 또 저희 게스트 또 모셨습니다. 이제 게스트 있는 게 거의 이제 고정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아마 국내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 큰 시스템의 성능 검증, 부하 테스트 이쪽을 지금까지 거의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능 테스트, 로드 테스트 전문가 우리 오하경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 모셔가지고 네. 전 너무나도 반갑고 별 말씀을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단가가 상당히 높으신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 방송 때문에 네, 네. 또 시간을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휴가로 감사합니다. 네. 저 솔직히 지인이에요. 알고 있는 분인데 저랑 일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 대부분 큰 사이트는 다 테스트하셨어요. 금융 쪽이랑 또 어디 금융통신, 통신, 그다음에 제조, 네. 금융도 처음에 은행 주로 하다가 그렇죠. 이제 증권사도 다 증권사. 테스트하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사이트들이잖아요. 네.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사이트가 보안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페일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피크 부하하에 이제 CDN을 활용해 가지고 사이트를 운영을 잘하는 방법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성능 시험, 로드 테스트를 갖다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도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모셨습니다. 먼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시작을 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제목이 뭐예요? 폭주하면 무조건 죽는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접속했을 때 시스템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네. 죽는 게 다 죽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죽는 거로 그냥 감안을 하는지 네. 그 구분을 좀 해가지고 테스트하나요, 보통? 그렇죠. 이제 죽는다는 게 이제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가 되느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장비, 뭐 리소스, 뭐 이런 사용률의 폭주를 받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보면 이 서비스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가능하느냐 이제 이런 관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많은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시스템은 부하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용자는 못 쓴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존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데는 뭐 어떤 오류라든가 컨피그레이션 미스라든가 혹은 다른 경로의 설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됐겠고요. 또 이제 대다수의 많은 패턴은 많은 부하가 들어와서 시스템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경우, 이제 그게 이제 영역별로 이제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점점점 이제 부하를 발생해서 서비스가 불가한 상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은 주로 뭐 근본적인 어떤 기능의 문제보다는 약간 후자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사용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느려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늦은 응답 시간을 내도 죽은 거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면 저 SLA의 항목, 그러니까 뭐 길게 표현하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이제 그런 항목들로 최근에 그건 길게 표현한 게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 그 관점으로 보면 그런 항목들을 가서 이게 몇 초 이내, 얼마 이내 이게 해야 이제 고객의 만족도가 있고 사이트를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성능 지표로 나서 응답 시간을 측정을 해서 테스트의 페일, 패스, 이제 오픈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로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실제로 사이트에 죽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뭐가 슉 지나갔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보면 지나갔다. 그 사이트가 죽었다. 근데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입장이니까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실제로 죽는 게 우리가 딱 느끼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우선은 개념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와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성능 테스트와 리얼월드의 이제 장애나는 패턴은 그 안준상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달라요. 성능 테스트는 그런 장애까지 도달을 해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부하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 상황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팩트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백엔드 단에 있는 DB의 이제 I/O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점점 느려지죠. 이제 이거를 감지하려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마스라는 미드레이어 단에 이제 해당되는 스레드들이 유유 스레드들이 점점 이제 응답 시간이 느려지니까 이제 점점 점가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론트엔드 단 이제 웹서버 단들이 이제 응답 시간이 지연이 되거나 혹은 이제 500번대 HTTP 500번대 서비스 에러를 받는데요. 이제 실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응답 시간이 느려지면 사용자들이 시스템이 죽어가나 보다 내가 부하를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더 많이 눌러요. 네, 왜 안 되지? 계속 재접속을 하시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장애가 나는 시점에서 엄청난 리퀘스트가 훨씬 더 폭주를 해가지고요. 시스템 회복이 거의 힘든 상황감이 이제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성능 시험 테스트 전문가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성능 시험 테스트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니즈, 특히 어떤 서비스에서 그런 성능 시험 테스트를 실제 서비스 런치 전에 이제 수행을 하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제 성능 시험 테스트는 예전에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같은 거예요. 이제 전체 프로젝트 있으면 뭐 15일, 뭐 한 달, 뭐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들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아키텍처 검증이라고 해서 아키텍처 검증이라고 하면 솔루션도 검증을 해야 되고요, 하드웨어도 검증을 해야 되고 이게 매핑되는 이제 아키텍처들이 프로토타입 형태로 얼마나 이게 아키텍처를 검증을 할까, 이게 잘 돌아갈까, 이 컨셉이 맞을까라는 그 사전 아키텍처 검증을 먼저 해요. 물론 그 전에는 뭐 BMT나 POC도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중간에 해당되는 차수에 따라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오픈 때까지도 성능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큰 사이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 뭐 4년 정도도 있어보고 뭐 2년 정도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이트의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고객이 얼마나 성능에 관심이 있고 하는데 점점 그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커져 있고 예전에는 이제 한두 명이 들어갔다면 요즘은 팀으로 뭐 10명, 뭐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집단들이 이제 팀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실제로 저희 오늘 원래 주제 토픽인 사이트를 안 죽이기 위해서 피크 때도 안 죽이기 위한 CDN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하나하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 생각엔 이 순서가 아마 이제 저희 단계별 순서 같고요. 단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대응했을 때 우리 또 성능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일 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CDN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캐싱으로 인한 오프로드. 그러니까 주로 프론트엔드죠. 그러니까 트래픽이랑 그다음에 그 웹서버 쪽에 오프로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프론트엔드 로드를 덜어주는 용도로 캐싱을 네. 썼을 때 실제로 그게 뭐 어떤 그 죽는 유형 중에 뭐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까요? 어느 케이스일까요? 그게? 네, 그래서 일단 주로 이제 웹사이트 경우 이제 뭐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뭐 인터넷을 사용하는 HTTP 사용하는 서비스는 대부분이겠지만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그 웹서버가 그 요청에 맞는 응답을 주는 구조인데 그 많은 요청을 매번 응답을 오리진이 하는 것을 이제 CDN에서 캐시를 하면서 방지를 해주죠. 그래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 한 그 브라우징의 그 한 80% 정도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로딩의 시간에 걸리는 약 80%가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하거든요. 약 10에서 20% 정도는 백엔드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의 로드를 많이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그 성능은 좋아지는 게 뚜렷하거든요. 근데 보통 성능이 느려졌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프론트엔드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백엔드부터 이제 튜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두 다 튜닝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프론트엔드의 그 어셋들을 그 프론트엔드의 오브젝트들을 모두 캐시할 수 있는 수준 극대화를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비용 대비 효과는 오히려 프론트가 훨씬 좋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B의 어떤 장애에 대해서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 DB SQL 뭐 튜너에 해당되는 분석에 그다음에 뭐 모델링까지 와스까지 굉장히 많은 전문가적인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프론트엔드 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이제 손쉽게 튜닝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최근의 패턴들은 이제 프론트엔드가 물론 웹사이트 형태로 구동되어 있지만 웹사이트 형태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리치 인터넷 시대에 오면서 그러니까 화면 UI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예전에 이제 사이트 테스트를 해서 오픈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백엔드 따는 성능이 충분한데 앞에 이제 다운로드나 이렇게 로딩을 하다가 시스템이 자꾸 이제 안 되니까 릴로딩 하면서 오픈이 안 되는 그런 네. 사이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 부분은 뭐 해당되는 파일들을 뿌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미리 캐시도 하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왜냐면 새로 이제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이런 형태는 가능은 하겠으나 요구사항에서 리뉴얼마다 모든 파일을 그 사용자들이 사전에 캐싱을 다 시키고 하는 건 네.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그 사용자가 몰렸을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기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시스템을 갖다가 동시 접속사 몇 명 기준으로 설계할 거냐에 되게 중요한 좌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CDN 서비스를 쓰게 되면 굉장히 그 동시 접속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작은 시스템에서 시작을 하고 사용자 몰렸을 때 CDN이 그 로드를 다 감당하게 해서 내가 지나치게 과투자하지 않는 걸 방지하는 측면이 조금 전에 오하경님이 그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로직을 보면 그 프론트엔드 단하고 백엔드 단이 이제 그 물론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분리되어 있겠지만 보통 하나의 와스, 하나의 웹 서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스태틱 컨텐츠에 대한 요청 때문에 그 와스나 웹 서버의 성능이 이제 저하가 돼서 백엔드 쪽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프론트엔드 로직을 처리하다가 백엔드까지도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서비스가 다운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측면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백엔드 쪽의 어떤 성능 그 로드를 좀 저하하기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스태틱 컨텐츠들은 모두 캐시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경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CDN을 사용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프론트엔드에 해당되는 질문 먼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월말에서 월초로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몰리면서 통신 에러 등이 발생해서 응답 실패 건수가 다수 발생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뭐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트래픽 과다 현상도 해결 가능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프론트엔드 쪽에서의 부하고요. 그래서 트래픽이 너무 제네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실 이미지나 이런 그 멀티미디어 파일들이 덩치는 크기 때문에 캐싱을 네. 했을 때 효과는 굉장히 높고 그만큼 이제 원래 내가 내 서버에 계약돼 있는 그 트래픽 양을 그냥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이것만 좀 답변하고 넘어가고 다른 질문이 있는데 조금 긴 질문이에요. 제가 이거 답변을 대충 원영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길어서 일단 토픽을 좀 진행하고 저희가 이거 하다가 시간 모자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예, 하기.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프론트엔드 설명드리면서 이게 CDN이 제일 인식이 잘 돼 있는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이 두 번째는 사실 CDN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영역입니다. 동적 페이지에 대한 캐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강의사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네. 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거 캐싱하는 건 이해가 가요. 캐싱 말 그대로 갖고 있다가 똑같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동적 페이지를 캐싱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동적 페이지는 그때그때 바뀌는 네. 건데 그걸 어떻게 네네. 캐싱하냐. 예. 그래서 몇 가지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간단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고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이건 했고요. 네. 요건 했네요. 슬라이드는 캐시. 일반적인 캐싱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 캐시 구조를 통해서 오리진의 로드를 줄여준다는 의미고요. 그렇죠? 이거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전통적인 CDN이 나오면서 이제 스태틱 컨텐츠 위주로 캐시를 하다가 CDN이 널리 전파되고 사용되면 될수록 웹사이트, 그러니까 CDN이 기술이 개발될수록 웹사이트의 어떤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 진보가 되었죠. 그래서 개인화 페이지 영역 같이 어떤 사용자의 특정 패턴을 읽어서 그 사용자의 패턴에 맞는 응답 페이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PC 사용자한테는 이런 콘텐츠,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사람은 저런 콘텐츠, 태블릿 사용자는 이런 콘텐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 접속한 사람은 한국어 버전, 미국에서 접속한 사람은 미국어 버전. 이렇게 특정 케이스에 따라서 그 페이지가 계속 변화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동적 컨텐츠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CDN에서는 동적 컨텐츠를 캐시 못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저희가 이제 CDN도 이제 기술이 진보하면서 아무리 스태틱 컨텐츠를 충분히 캐시를 해도 동적 컨텐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이트의 성능은 이제 저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CDN이 이제 동적 컨텐츠도 캐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ACO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페이지에 나올 텐데 어드밴스 캐시 오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캐싱이 불가능한 동적 페이지의 어떤 변경 특성, 패턴을 찾아내서 그 기준에 맞게 캐싱하는 기법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어느 사용자가 오든 간에 다른 컨텐츠를 나타내는 케이스는 아닐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그룹핑을 적거나 했을 때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캐싱해버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완전한 개인화 영역, 그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캐시를 하면 안 되고 할 방법도 없고요. 다만 여기서는 좀 그룹핑을 해서 PC 지금 대표적인 예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웹사이트에 그 웹 반응형 웹이 있어서 PC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 태블릿 사용자별 페이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오리진에서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유저 에이전트 헤더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이 사람은 아이폰 사용자구나 그러면은 스마트폰 페이지를 줘야지 이런 로직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엣지 서버, 특히 이제 아카마이 엣지 서버 같은 경우는요. 이 사용자의 어떤 패턴을 디바이스 패턴을 여기서는 이제 디바이스 패턴이 되겠죠. 읽어서 같은 웹사이트의 같은 주소라도 한 번 더 그 페이지를 한번 바꿔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말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시면은 URL이 하나가 빠졌네요. 네, 제 URL 뺐어요. 네, 빼셨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화살표에 보면 그 같은 www.akamai.com 메인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캐시를 따로따로 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구분하는 인덱싱하는 방식을 이제 캐시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www.akamai.com 메인 페이지더라도 캐시키에다가 이제 PC라는 값을 넣어주고 캐시키에 스마트폰, 태블릿 이렇게 구분 값을 넣어줘서 동적 페이지 같은 페이지를 세 분류로 캐싱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유저 에이전트를 읽어서 디바이스에 맞는 캐싱된 페이지를 내려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 방식에서는 이거는 자유자재로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 변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캐시를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패턴에 맞게 따로따로 캐시가 가능해지면서 그 패턴에 적합한 사용자들한테 응답을 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와스나 DB 쪽의 부하를 줄여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처럼 폰이나 그러니까 아키텍처 구조로 보면 이제 예전에는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때는 대형 서버를 했지만 이제 모바일 서비스라는 거의 대부분은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기보다는 네. 기존의 동일한 시스템에 게이트웨이 서버를 앞에를 놓고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해요. 네네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네. 서비스는 똑같이 하는데 해당되는 서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작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캐싱을 해준다면 뭐 모바일이나 태블릿 네.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웹서핑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포탈이나 이제 신문사나 이제 뉴스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속 기사들이 바뀌고 뭐 검색 순위가 바뀌고 이제 그렇게 느끼시지만 사실은 그 동적 페이지들도 특정 짧은 주기로 이제 캐시를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검색 순위 1위가 사실은 1분 전, 2분 전에 검색 순위 1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뭐 그게 뭐 나한테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지금 당장의 검색 순위 1위를 못 본다고 한들 크게 그 서비스에 불만이나 알 방법도 없고요. 주가만 아니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셜 쪽에 어떤 실시간 주가 정보라든가 환율 정보 이런 것들은 캐싱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빼고 는 대부분 동적 페이지를 대부분의 이제 유명한 서비스들은 다 캐시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의외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말 그대로 그 순간에 그 우리가 이제 피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뭐 1초에 1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만큼 1000회만큼의 그 백엔드 쪽 부하를 줄일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실제로는 이제 한 번의 오리진 응답으로 네. 999번의 캐시 응답이 나가는 거죠. 할 수도 없이. 네. 지점을 네. 하시니까. 자, 두 번째는 이거 뭐죠? 네, 동적 캐싱 기술 중에 또 다른 기법 중에 하나가 엣지 사이드 인클루드라는 기술인데요. 요 ESI 줄여서 ESI라고 부르는데 어떤 페이지를 보면 전체 페이지 컨텐트 중에 3분의 1은 절대로 캐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안주수님 환영합니다. 안주수님 환영합니다. 요 영역에 대해서는 캐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밑에 이제 어떤 뉴스라든가 뭐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캐시가 될 수 있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페이지에 그 조그만 부분이라도 특정 이제 캐시 불가능 영역이 있었다면 그 전체 페이지에 캐시하는 걸 포기했어야 됩니다. 근데 엣지 사이드 인클루드 기술은 그 웹사이트의 어떤 페이지를 구역구역으로 나눠서 이 부분은 캐시 가능, 저 부분은 캐시 불가능 그런 거를 설정해주는 일종의 HTML 같은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래서 아카마이가 만든 것은 아니고 W3C에서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서 만든 기술이고요. 그래서 아카마이가 ESI를 지원하는 방식은 일단은 ESI에서 캐시 가능 영역이라고 불리는 그 컨텐츠는 엣지 서버에 캐시를 하고요. 캐시 불가능 영역이라고 마크업된 부분은 오리진 서버에서 가져와서 전체 페이지를 아카마이 엣지가 조립을 해서 최종 조립된 내용을 엔드 유저한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엣지가 별짓을 다 합니다. 네, 그렇죠. 저 조립할 때 그 엣지 서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파싱을 해서 만들어준다는 건데 해당되는 엣지 서버가 굉장히 많거나 성능이 좋은가 봐요. 네, 저희 이제 그 대본이 없는 칭찬.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만 대 이상의 이제 엣지 서버가 있는데요. 엣지 서버 내에 이제 고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저희 특정 소프트웨어가 모두 설치가 돼 있는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ESI를 통해서 다이나믹 컨텐트 어셈블리 이제 DCA라고 부르는데 다이나믹 컨텐트 어셈블리 기능을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첫 부분이 왜 그러냐면 성테스트 입장에서 이제 해당되는 파싱이나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영역이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때문에 튜닝도 많이 하고 이제 저희가 보통 SR이라고 하는 그 벤더사의 솔루션에 서비스 리퀘스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튜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실 이제 그 ESI를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신데 이제 오하경님 같은 전문가를 모시니까
확실히 이제 잘 아시네요. 이게 예, 사실 실제로 저도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엣지 서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서로 이 로드 밸런싱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되게 헤비한 업무도 이렇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서버들이. 참고로 저 로드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하고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네. 그다음에 페이로블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ESI랑 비슷한 컨셉으로 그 SSI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뭐 대부분에는 없는 얘기지만 서버 사이드 인클루드인데요. 네. 저런 조립을 기존에는 이제 서버에서 백엔드 단에서 했다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오리진 서버의 그 부활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로직을 엣지 쪽으로 끌어온 게 이제 ESI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질문에 대한 답. 해외 사이트라면 국내 CDN보다는 아카마이가 낫나요? 국내 사이트라도 낫고요. 해외 사이트라도 낫고요. 네. 관객이 좋은 한국에 질문 있어도 해주셨네요. 낫고요. 무조건 네. 낫습니다. 네. 그다지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을 예, 해주셨군요. 오늘 질문 근데 좀 이 주제랑 무관한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 그 어때요? 지금 결국 그냥 쭉 말씀하신 게 결국은 백엔드를 줄이는 건데 백엔드는 사실 튜닝 분야에서는 제일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사이트 죽는 측면에서는 네. 어때요? 백엔드 쪽. 그러니까 걸- 이제 거의 모든 튜닝의 비용은 백엔드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뭐 레벨이 연차나 어떻게 되냐를 하는 건데 이제 해당되는 이 백엔드 튜닝의 관점 이제 그 해당되는 I/O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에는 그 버틸 수 있는 스레드에 얼마나 올리느냐, 그러니까 스레드에 도달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외부에 있는 순간적으로라도 그 스레드 홀드에 도달하지 않게끔만 하게 된다면 피크 타임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하나의 리퀘스트, 몇 개의 리퀘스트를 가지고 이 스레드 홀드를 초과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이제 장애로 전파가 돼서 그게 큐잉이 되고 큐잉이 안 풀리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뭐 옆을 버지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조그만한 그러한 감소 효과는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뭐 아침 뭐 새벽 이렇게 널널할 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피크 타임 때 그런 역할들을 어떤 그 예방책이나 뭐 이런 걸로 조절해서 감지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좀 그 준비하는 그런 영역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이거 재밌는 질문인데요. 센서를 통해서 애독하게 생산되는 데이터나 생성된 데이터의 처리, 뭐 결국 이게 IoT, 비디오 애널리틱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리해야 될 상황이 있을 네. 앞으로 더 많을 건데 그거의 어떤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능 시험이나 튜닝과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 이 주제는 직관적이진 않은데 네.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자기한테. 네. 해당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역이 다르지만 방법은 똑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과 튜닝에 대한 접근, 그런데 이제 성능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한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영역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로 합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측되는 리퀘스트의 패턴이 어떻게 되고 양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뭐 임계점까지 도달을 됐을 때 이 시스템이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과도하게 해당되는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주로 많은 데이터나 많은 서비스를 하는 영역에 튜닝이 얼마나 다 돼 있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 테스트라고 하면 전체의 양을 하지만 성능 테스트는 다른데 성능 테스트를 잘했다 못했다의 큰 관점은 어떤 형태에 되든 간에 많은 양의 리퀘스트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아키텍처가 그게 구성이 됐을 때 제대로 어떤 팩트에도 뭐 약간 휘청거릴 수 있지만 죽지 않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IoT나 그러니까 해당되는 뭐 비정규적인 형태라든가 해당되는 다양한 양에 대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그 최근에 이 해당되는 그 성능 테스트에 있는 트래픽 양이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딱 필요한 트랜잭션 양만 딱 쪼개서 TCP로 통신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외산 솔루션이라는 게 XML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네. 그러면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IO가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런 영역이 WAS하고 DB단에 저장하는 양까지 가면 이제 DB의 IO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DB IO 그러시는데 네. 그 전에는 사실 뭐 CPU나 메모리 네.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네. IO가 지금은 더 그러면 IO가 굉장히 그러니까 튜닝에 DB 쪽 튜닝에 해당되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하면 로지컬 IO를 얼마나 적게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당되는 특정 벤더사가 해당되는 이제 IO를 해서 뭐 그 큰 서버들 IO를 감당할 수 있는 서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장에 다니까 엑사데이터나 이런 슈퍼클러스터랑 이제 존재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시는 오라클 DB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내부를 열어다 보면 네. 결국에는 해당되는 IO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인피니밴드라는 굉장히 고성능의 네트워크망을 해서 성능을 빨리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DB들도 이제 플래시 디스크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플래시 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뭐 감은 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DB 쪽에 일어나는 IO가 뭐 7ms 뭐 이 정도 발생을 한다면 이걸 약 10배 정도 개선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속도가 나오면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에 DB 쪽에 이제 조인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 발생해요. 왜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DB 쪽은 조인의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뒤집히는 현상도 네. 발생되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DB 쪽에 투닝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얼마나 IO를 많이 잡느냐. 물론 이제 그 레츠나 이런 것들은 CPU에 있는 부하도 발생을 하지만 거의 튜닝의 포커스는 이제 IO 쪽이 얼마나 잘 돼 있냐 이걸 많이 보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또 딴 질문을 하나 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아까 무슨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거를 IO를 들이키기 위해서 튜닝 작업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CDN 접근 과목은 뭐냐면 이제 그걸 개선시켜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IO를 덜 일으키는 방법으로 아예 부하를 덜어드리는 쪽이기 때문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질문도 비슷한데 서버의 성능 측정이나 부하 원인을 찾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질문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버의 뭐 부하나 원인을 찾는 건 사실 APM이라는 영역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딱 있지는 않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CDN의 접근 방법은 아예 백엔드 부하 자체를 줄여가지고 이런 문제가 덜 증폭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호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용성에 SLA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가용성은 추상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고 좀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가용성이 측정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전혀 추상적이지 않고요. 죽었니 살았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측정하기가 쉽고요. 뭐 99몇 %까지 아직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사실은 측정하기 어려운 건 성능이에요. 어디서 바라보고 있니, 뭘로 측정했느니 등등에 따라서 절대값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SLA 측면에서는 가용성은 굉장히 측정하기 쉽습니다. 뭐 네. 몇 초 안에 넘어가느냐, 뭐 몇 분 안에 넘어가느냐, 뭐 이런 관점. 보통 이제 아카마이 같은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도 이제 SLA를 가용성과 이제 성능, 퍼포먼스 쪽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김지호님이 그 주신 수치적 측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라는 것에 답변을 드리면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오리진이 가용성 100%일 때 아카마이 엣지의 가용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측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오리진의 어떤 웹서버의 어떤 특정 경로와 그거를 아카마이에서 호출하는 특정 경로 이 두 가지를 보고 계속 주기적으로 테스트 오브젝트를 주기적으로 이제 접속을 하거든요. 에이전트가. 그래서 오리진이 그 정상일 때 아카마이가 정상임을 이제 증명하면서
그게 이제 100%라는 거를 저희가 수치로 증빙을 해드리죠. 이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아카마이는 이제 괜찮은데 가끔 이제 오리진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재빠르게 이제 그 고객사의 관리자분에게 어떤 알러트 메일을 보내드린다거나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능 테스트에서 실제로 부하를 쏴요. 부하를 쏴서 해당되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페이로버 테스트나 이런 거라고 네. 했는데 실제 장애를 줄여서 해당되는 서버로 뭐 응답 시간이 튀었는지, 뭐 TPS는 동일한지, 그다음에 몇 초 만에 이게 튀면 복구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이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수직으로 정확히 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말 증명하기가 쉬운 영역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진행을 할게요. 네. 그 이제 정적인 캐싱, 동적인 캐싱 해가지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로드를 줄였어요. 그래도 사용자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어떻게 하냐? 그렇죠. 뭐 결국 저희 안 죽는 사이트 만드는 게 오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일종의 그냥 너무 쉽게 이해하면 대기실이나 어떤 대기실을 통한 버퍼링이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사용자가. 그러면 이제 사용자를 이 대기실로 이동을 시키는데 대기실은 이제 원래 오리진에 있는 대기실이 아니고 아카마이 클라우드 상에 있는 대기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실은 일단 죽어도 안 죽어요. 네.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기실로 진입을 시켜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일부 사용자를 통과시킨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의 기술적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서비스를 이제 런치하시기 전에 인프라 설계를 하실 때 이제 용량 산정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가 이제 특정 이벤트가 1년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계획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평소에 뭐 10배, 심지어는 뭐 평소에 한 50배, 60배 이제 유입이 될 텐데 그 하루만을 위해서 인프라를 처음부터 넉넉하게 가져갈 수 없는 게 현실적이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아카마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일단은 그 실제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좀 분리를 해봅니다. 결제 사이트라고 그러면은 뭐 결제율이 높은 회원이라든가 VIP 회원, 뭐 로그인 사용자, 유료 회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차별화를 하는 거죠. 일반 사용자, 게스트 사용자, 그냥 링크 보고 심심해서 뭘 이벤트를 한다는데 한번 들여다보는 사용자랑 좀 분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오리진 서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결제 페이지나 마케팅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런 값이 없는 사용자들은 엣지 서버가 갖고 있는 그 대기실에 가면 이제 제품 카탈로그나 어떤 마케팅 동영상이나 뭐 심지어는 이제 플래시 게임을 띄워가지고 대기하는 동안 게임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뭐 30초 후에 접속 가능하십니다. 뭐 1분 후에 접속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타이밍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오리진 서버로 이제 접속을 해드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로드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저 효과가 좀 있겠네요.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속도가 좀 느리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이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증폭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원천적으로 좀 막아지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어떻게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저렇게 있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임팩트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부하가 너무 과도하게 부하가 돼서, 그러니까 부하가 끝나면 시스템이 그 정상으로 바로 올 것 같지만 리퀘스트라는 건 맞아요. 결국은 큐잉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 큐잉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손쉽게 큐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리스타트를 하면 서비스나 뭐 서버들을 리스타트를 하면 해소가 되지만 요즘에 이제 뭐 메시징 큐나 이 큐 안에 쌓여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렇게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나 가입 정보나 이걸 리스타트해서 다시 받을 수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죠. 있다면 저런 기능이 만약에 이제 잘 사용하게 된다면 대규모 장애나 서비스 장애 그 롱타임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시작이 됐다고 잠깐 말씀드리고요. 질문 하나 더 있는데 평소에는 트래픽이 과하게 유입되지 않다가 이벤트성으로 트래픽이 몰릴 경우에 별도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CDN에서 자체적으로 트래픽 분산을 통한 안정화 가능한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가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말입니다. CDN을 타고 있었다 그러면 CDN에서 자체적으로 트래픽 분산을 합니다, 당연히.
그거. 근데 여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다가 한 것도 안 했어. 저는 저 질문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알게 있는데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저기 사전 조치라고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아.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통 특별한 프로젝트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URL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틀었는지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운영 쪽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일 거고, 그래서 그러지 않고도 알아서 위에서 분산을 해주냐라는 데서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그거는 맞고요. 네. 심지어 이제 제가 그냥 최근 경험담인데 며칠 전 얘기인데 굉장히 저희 고객사 중에서 작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 인프라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달래요. 그럼 뭘 확인을 해달라면 이 고객 여기가 지금 트래픽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아니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 인프라 쪽, 그 운영 쪽에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상적인 트래픽이다. 우리 그때 한꺼번에 다 한다. 업데이트를 그때 한꺼번에 다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피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딱 반증이죠. 우리가 전혀 우리도 모르고 있었고 이 피크가 생긴 줄 몰랐는데 그냥 피크가 처리가 된 거예요. 처리가 됐는데 처리하고 나서 사후에 저희한테 이제 확인해봐라 고객이랑 이거 혹시 디도스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트래픽인지 그걸로 그냥 딱 요거는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예, 사전 준비 안 하고 트래픽 늘면 네. 무조건 받아줍니다. 남윤민님께서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방문자 우선순위화는 그거를 액팅할 그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터를 미리 설정할 수가 그거 있고요. 설정해야죠. 예. 예, 그래서 이벤트 일이 예정이 돼 있다면 사용자 폭주를 예상하시고 그 방문자 우선순위 로직을 뭐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만 이렇게 시간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 이벤트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뭐가 어떤 이슈화가 돼서 우리 사이트가 접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이제 그 인프라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있어서 평소에는 뭐 CDN과 넌 CDN을 한 1대9 정도로 나누다가 트래픽 유입되는 걸 보고 와 트래픽이 많이 몰려오는구나. 그럼 그 로드 밸런서가 그 CDN의 비율을 좀 높여준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오리진으로 순수하게 가는 트래픽이 많이 부하가 줄어들겠고요. 그 로드 밸런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아카마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벤트 하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특정 모 사이트는 네. 이벤트를 이제 준비를 했다가 네네. 이벤트가 한시라고 하면 이제 경품이 특히 경품이 좋거나 이런 경우에 그 전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죠. 먼저 선점하려고. 네네. 실제로 이벤트는 못 하고 장애만 발생하고 이벤트 시작도 못하고 예, 그런 예. 사이트들, 시작도 못하고. 예, 그런 경우도 몇 번 많죠. 있어서 예. 그래서 얼마 이제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매달 며칠부터 뭘 판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안 됐어요 사이트.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그 항공사에서 뭐 특가 이벤트,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서점들이 이제 도서정가제 이제 법적으로 시행 이제 이전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인해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할인 판매 며칠 안 남았을 때,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 신청 기간 스타트할 때 대학생들이 이제 좋은 강좌, 좋은 네. 시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 신청이 1시부터면 11시, 시작하죠. 12시부터 맞아. 물론 이제 접속을 막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그 수강 신청을 못하고 사이트가 폭주해서 다운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이 사실은 저 진짜 뭐 정말 사실 로드 테스트 하시는 것도 사이트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진짜 많이 죽이고 다니시잖아요. 살인자잖아, 살인자. 근데 전까지만 합니다. 예, 죽기 전까지 간당간당 더 잔이네. 예. 목숨이 끊어질랑 말랑. 예. 자 정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게 이제 페일오버 구성인데 페일오버가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페일오버 기능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페일 나는 그 현상을 극복한다는 이제 그 구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뭐 대륙별로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의 경우 유럽에, 아시아에, 아메리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두고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유입하는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아시아 데이터 센터, 미국은 미국, 미주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럽 사용자들은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그 일반적인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분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 쪽의 데이터 센터가 다운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아시아 사용자들은 유럽이나 미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다시 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카마이 CDN을 사용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아카마이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느냐. 물론 오리진 사이드에서 로드 밸런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엣지 서버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데이터 센터를 어디로 갈지, 즉 내가 컨텐츠, 다이나믹 컨텐츠를 어디로 가져갈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데이터 센터가 다운됐다는 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주나 유럽으로 가겠죠. 근데 정말 재수없게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모든 데이터 센터가 다 다운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게 아주 최악의 케이스가 아니고요. 네, 지금 데이터 센터 여러 개 있는데 얘기잖아요. 네네네. 데이터 센터 하나밖에 없거나 데이터 센터가 없는 데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다 죽은 거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뭐 단수든 복수든 다 죽었어요. 다 데이터 센터 죽었어요. 하나도 없고. 네, 그런데 사용자 요청이 들어와요. 그랬을 그래요. 때는 이제 그 아카마이도 자체적인 스토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스토리지가 있는데 비상용 페이지를 이제 내 스토리지에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안내 페이지라도 나간다면 아예 그 서비스 어베일러블 그 페이지가 뜨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사용자한테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 내에서 정말 뭐 동영상을 보면서 기다린다거나 어떤 그 카탈로그를 본다거나 아까 그 방문자 우선순위 대기실처럼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정상이 되면은 다시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을 이관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실제로 저도 직접 이거 관여를 해봤었는데 실제로 정적인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다 올려놨어요. 네, 평소에 안 쓰죠. 안 쓰죠. 근데 만약에 다 죽으면 글로 가거든요. 가죠. 그럼 뭐냐면 첫째는 이런 거죠. 사이트 자체는 있는 거예요. 네. 떠 있는 거고 대신 기능이 줄어들어 있죠. 모든 기능이 다 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저걸 갖다 굉장히 창의적으로 쓰게 되면 진짜 광고를 띄울 수도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뭐 요 기능까지만 지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대신 이제 화려하게는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정적인 컨텐츠만으로도. 그래서 뭐 혈연 동영상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이제 처음 적용할 때 그 고객분께서도 실제 적용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야 기능도 다 안 되는 사이트 띄워서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는 선택이죠. 다 죽냐 아니면 뭐라도 떠 있냐 이 차이다. 근데 그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 차이가 있다. 네. 근데 어때요? 그 서비스 운영이나 네. 아니면 이런 테스팅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페일리어 모드를 갖고 이렇게 각각 테스트를 할 텐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절름발이 좀 이렇게 일부 기능만 있는 사이트를 띄우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 유저 액션이나 유저 인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밤에 송금을 해야 돼요. 정말 막상에서 딱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장애가 발생은 했지만 그 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정기 점검 기간이니 뭐 해당되는 몇 시 이후부터 하세요라고 해서 인지를 준다면 고객은 장애로 인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지행 작업이다. 그거는 이제 어느 사이트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메시지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해당되는 그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되는 영역이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알려주느냐 어떤 표현의 방식은 각각 다르겠지만 아니면 내가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이 결국 그 브랜드 이미지하고 큰 영향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어떤 스포츠 용품 사이트인데요. 그 없는 주소를 그 사이트에다가 치면은 사공산 아웃바운드가 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이제 신제품 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찾는 페이지는 없습니다라고 문구가 나오고 그 밑에 신제품 그 스포츠 용품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광고 효과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예, 그래서 창의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얼마나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고객이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무시할 거냐, 아니면 가가지고 내가 좀
적절한 얘기를 해주면서 설득을 할 거냐. 그 공지 페이지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고객이 기분 안 좋죠. 뭐가 안 되니까 그렇죠. 하러 왔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그냥 안 됩니다 띡 하고 가는 거랑 아니면 뭐 이러니 정말 죄송하고 이러는데 요 기능은 아직 있으니까 요 기능은 뭐 죄송하지만 어렵고 이거는 그래서 전화를 직접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공지한다든지 결국 그런 크라이시스를 갖다가 다루는 아마 그 커스텀 그 고객 지원 쪽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네. 되게 좋은 효과가 날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 중에 이벤트성 사이트 개설 시 임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짧은 계약도 가능하고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특정 그 이벤트 때 이제 그 디도스나 어떤 이제 그 해킹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보안 솔루션만 그 기간에 사용하신 경우도 있죠. 있죠. 네. 예고가 아예 됐었죠. 네. 협박 편지 오고. 협박 편지 오고 니네 사이트 해킹할 거야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진짜 뭐 서비스 전략으로 생각하면 활용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도전기의 결과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뭐 안 죽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거 결론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좀 이제 허무해 하실까봐. 네. 그러면 내 사이트 서버 다 죽었는데, 저 아카마이 통해서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냐?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시간을 벌면서 실제로 그 다운된 서비스들을 빨리 복구하는데 이제 또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고객들도 요 기능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활용하신 분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 좀 더 알리고 싶었고, 네. 제가 거꾸로 이렇게 우리 그 해외에 있는 고객사들도 알아보고 이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커머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세일 기간이 있대요. 근데 그 기능만 요 기능들을 잠깐 쓴대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네. 같은 그런 평소에는 안 쓰다가 네. 그 기능은 무조건 쓴대요. 매년 쓴대요. 안 쓰면 죽는데요, 자기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조금 더 CDN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정적 콘텐츠만 캐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하를 줄이고 좀 더 시스템을 운영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해 보시는데 소감이 어때요?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땀도 안 나시고 뭐 처음 하시는데 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네, 너무 해주셔가지고 잘해주셨어요. 뭐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서 마치기 전에 그 다음에 좀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 없는 거는 답변을 못 드렸고요. 대신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 안 하고 그냥 자료만 쌌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이고요. 하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슬래시 아카마이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 아니고요. 지금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우리 한국 사용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내는 거고 오늘 질문 주신 거 답변 다 여기 애프터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다음 주도 주제가 약간 이번 주랑 맥락이 좀 있어요. 뭐냐면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는 법입니다. 예. 아카마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는 제공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는 AWS를 쓰거나 뭐 아니면 뭐 유클라우드를 오리진을 쓰면서 아카마이를 또 CDN으로 쓰는 고객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많이 이제 인터뷰도 다녀보고 이래 보니까 또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용 포함입니다. 그래서 CDN과 클라우드를 같이 연동해서 쓰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클라우드를 가장 최적으로 사용하는 또 방법 이거에 대한 세션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도전기는 성공한 걸로 우리끼리 그냥 짜고 치고요. 예,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달에 또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강의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